신상법 제2강입니다. 제가 앞에서 18판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6판입니다. 정확하게 16판. 지원린 민법 강의 16판. 네. 단락 번호로 치면 6-4입니다. 1861페이지. 거기 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봅니다. 가서원에 보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뭐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뭘 필수 요소로 하죠? 의사표시. 예,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삼는 법률 요건. 그게 법률행위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법률행위에. 그것은 뭐 민법 총칙상의 법률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죠. 법률행위입니다. 재산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다. 그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친족 상속법상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예. 법률행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률행위 그러면은 재산법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특징 짓기 위해서 가족행위, 신분행위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정작 시험에서는 가족행위, 신분행위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했고, 자, 그런데 이게 결국 뭐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근데 상속법상의 행위는 신고 일정한 방식이나 신고를 요한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는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와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족법상, 친족법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행위다, 신분행위다 그렇게 부를 뿐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나옵니다. 이른바 신분행위에 관하여 자, 종래 학자들이 재산행위와 신분행위를 구별해가지고 괄호 2번에 봅니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야, 이거 신분행위 대단한 특성이 있다. 내가 1, 2, 3으로 특징을 다 뽑아냈습니다. 첫째 뭐냐? 형성적 행위, 가족관계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이른바 형성적 행위도 법정주의다. 가족관계 법정주의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질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질에서 유형 선택의 자유만 있다. 물권 법정주의와 비슷한 거죠. 자, 두 번째, 가족관계의 변동은 재산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넘어갑니다.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특징을 잡았고, 그 다음에 물론 방식을 갖추는 게 하나의 특징일 수 있죠. 우리가 물권 변동을 일으킬 때 공시방법을 요하는 것 외에 채권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식 행위가 아니고 낙성 뭡니까 의사표시만을 가지고 행위 방식이 굉장히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죠. 그 비하면은 신분 행위에는 신고라든가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재산법의 행위라도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공시방법 갖춰야 되니까 거기도 방식을 요구하는데 그거 비하면 뭐 굳이 특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튼 간에 신분법 상에는 신분행위에는 신고 같은 방식을 요구한다 해가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셋째 줄에 동그라미 세 번에 신분행위에서는 당사자 의사가 절대적 존중이다. 그러니까 대리가 허용 안 된다. 예,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니까 대리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대리 허용 안 되면 대리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특징으로 잡아가지고 야 이거 대리가 허용이 안 되네 이 동네는. 예, 이래가지고 특징으로 뽑아냈다 이거죠. 자, 괄호 3번에 이에 대한 비판이 가해집니다. 자, 이러한 특성들이 때문에 민총이 민법 총칙 특히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가족법에 적용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학설들이 주장을 해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양창수 교수님이 이 부분을 비판을 가합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보자. 가족관계, 가족법이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줄 하나 끄는 거예요. 무슨 표시입니까? 이거 주석 표시입니까? 뭐 표시해가지고. 물권법에는 유형강제, 물권법정주의죠. 그 다음에 공시제도, 등기 인도 등, 공시제도의 면에서
물권법에도 채권법과 다른 어떤 그 특유한 법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공시재산법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물권은 채권과 다르죠. 물권은 채권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나 뭐 다르냐 이거야. 가족법은 그러면 가족관계에 맞는 특성이 있겠지. 물권은 채권과 다른 물권만의 특성이 있듯이 가족법에도 재산법과 다른 특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유형이 그 뭡니까 종류가 다르니까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가족법상의 특성이 뭐 대단한 특성이냐 이거요. 예? 제도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지. 예. 뭐 조원봉이는 개성 없나? 조원봉이는 특성이 없냐 이거야. 특성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야, 그럼 특성 없는 제도가 또 어딨냐 이거요. 그걸 너무 과장하지 말아 이거요. 이 세상 어디에나 특성은 있다. 예. 발에 밟히는 풀잎 한 포기도 왼발에 밟히는 풀잎과 오른발에 밟히는 풀잎이 특성이 딱 개성이 다르죠. 예.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뭐 특성이 별거냐 이거지. 특성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일반적 특성입니다. 예, 제가 만든 용어고요. 자,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하되 이것을 불필요하게 과장하지 말아야죠. 자꾸 투쟁적으로 분리주의적으로 재산법과 신분법은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긴 뭐 달라시 다 의사표시지. 안 그러십니까? 예, 다른 것도 있죠. 예, 그러나 공통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통된 게 더 많아요. 예. 재산법과 신분법이 다르다 그래도 같은 민법에 속하면서 공법에 비하면 공통점이 너무나 많아. 예. 그런데 뭐 투쟁적 분리적으로 자꾸 이걸 절대화해가지고 신분법은 다르다. 네, 뭐 신분법하고 밥 먹고 살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강의에서 밥 먹고 삽니다만은 그래도 신분법을 자꾸 재산법하고 너무 분리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같은 민법 아니냐 이겁니다. 의사표시 존중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투쟁적 분리적으로 절대화에 과장해서는 안 되고 양창수답네. 자, 특히 일본에서 형성된 그 신분행위, 일본 우리가 제가 이 법대 출신이라서 그쪽에 약합니다. 이게 독일법이 개수돼서 어디로 일본을 통해서 일제 통치하에서 이게 독일법 받아들여가 이렇게 하다가 해방되고 1958년에 우리 민법 제정했나. 여하튼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일본에서 생성된 신분행위란 개념이 그 신분행위 일본 학자들이 만들었나? 일본 애들려고요. 신분행위란 개념을 가지고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 친족법이나 상속법의 법률행위 있는 그 전반의 법률행위를 통일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한마디로 일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친족법, 상속법상의 법률행위 전부 또는 대부분을 통일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리를 그 신분행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냐 이거요. 왜 자꾸 그렇게 특성화 지우냐 이거지. 특징이 있다고 자꾸 재산법으로 또 분리해가지고 투쟁적 분리적으로 절대화하고 굉장히 과장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꾸 다르다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게 민법의 법률행위의 일종이구만. 그죠? 자, 이래서 친족법 또는 상속법에 규정된 각종의 법률행위마다 제가 양창수 교수님 저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서론에서 너무 그렇게 자꾸 뭐 다르다 할 거 없이 조문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것 아닙니까? 공부하면서 그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음미해 보면서 요거는 요렇게 수정이 돼서 돼야 되겠구나. 요거는 뭐 그냥 민총에서 통용되는 그대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음미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신분법, 가족법 뭐 이런 특성으로 딱 묶어가지고 절대시하고 그 재산법과 엄청나게 다른 양 이렇게 과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주장했다고요? 이런 주장이 유력 양창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나 저 이 논문 사실 안 읽었거든요. 양창수 교수님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예? 제가 양창수 민법 입문 강의하려고 전화 걸었다가 양창수 교수님이 그거 안 된답니다. 이래가 제가 거부당했습니다만은 뭐 생각이 비슷하게 가네요. 자, 제가 양창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겠죠. 많이 알겠습니다. 민법 입문 하나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자,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저는 양창수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이런 뭐 자꾸 절대적으로 머리 아프게 절대적으로 분리해가지고 비슷하고만 내가 볼 때는. 우리 그렇게 생각 넘어가면 됩니다. 자, 6-5로 갑니다. 가족행위의 종류, 1. 형성적 행위, 2. 후견적 행위, 3. 부수적 행위. 제가 첫마디 딱 한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딱 까놓고 몰라도 됩니다. 제가 책에 적혔으니까 강의한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형성적 행위, 뭔가 만드는 행위가 형성적 행위겠지. 가족관계의 창설, 변경, 폐지를 직접 가져오는 법률행위. 형성적 행위,
예, 형성 우리가 저 민총에서 형성권, 뭐 항변권, 권리 종료할 때 형성이라는 말을 거서 봤죠. 그거 한번 보러 갑시다. 참고하러. 38페이지 단락번호 2-12 한번 보면은 형성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형성권. 왜 보냐고요? 여기 형성적 행위라면 형성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기 때문에 형성이 뭔지 감을 잡으려고 형성을 보러 갑니다. 자, 38페이지 그 2-12에 가면 형성권 개념. 예,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그렇죠.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청구권은 뭐 달라 하는 게 청구권이고, 지배권은 무언가를 물건 같은 거 특히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항변권은 나 못하겠네, 예, 배째라 하는 권리가 항변권 아닙니까? 예, 급부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그에 비해서 형성권은 뭐냐? 예,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입니다. 뭔가 형성 만드는 권리죠.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게 형성권이고, 그러면 여기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형성적 행위란 무엇이냐? 뭔가를 만들잖아. 뭘 만드는데 변동을 일으킨다고. 가족관계를 창설하거나 가족관계를 변경시키거나 폐지시켜버리거나 이렇게 우리가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게 형성권이듯이 가족관계 변경을 일으키는 것, 창설, 변경, 폐지 이러한 것을 변동이라 해야 되겠죠. 이러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형성적 행위다. 이거 뭐 형성권에서 개념을 차용해 온 거네 뭐. 그렇죠. 예, 우리가 그 권리로 바라볼 때는 형성권 그랬는데 이것을 법률 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는 형성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뒤에 혼인, 협의혼, 입양, 협의파양, 인지 이것이 이게 속하는지 아닌지는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앞으로 강론에서 다 공부하면 뭐 뻔한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너무 깊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려니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형성적 행위는 가족관계의 법정주의 범위 안에서만, 뭐 물권 법정주의 안에서만 예, 물권 행위 막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뭐. 자, 즉 형성적이라고 하지만 그 법정된 정령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이탈할 자유. 예. 예, 혼인신고하고 혼인하든지 이혼신고하고 혼인을 깨든지 예, 뭐그 정형적인 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참 정형적인 거 뭐죠? 우리나라 배우자 중호는 따블로 혼인하면 뭐 취소할 수 있다던가요? 여튼 그런 나는 저 따블로 혼인해도 취소 안 나오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니까 깜짝없이 묻겠습니다. 예, 이런 거 예, 우리나라 법을 허용하든가 선택하든가 아니면 싫으면 이탈하든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어떤 틀을 우리가 정하고 있죠. 신분관계, 가족관계 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괄호 안에 보면 이 점에서 형성적 행위는 물권행위와 유사하고 채권행위와 현저히 다르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죠. 아니, 그러니까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죠. 예,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이 부분이 이 단락번호 2-196 예, 17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물권행위 개념이 나옵니다. 175페이지 175페이지에서 자 단락번호 2-196에 보면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나누죠. 첫째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고.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로 넘어가서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뭐냐?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 현존하는 권리 변동을 직접 일으켜버리는 게 처분행위죠. 여기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성적, 자,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작은 괄호, 괄호 안에 작은 글씨. 이 점에서 형성적 행위는 물권 행위와 유사하다. 예. 채권 행위와는 현저히 다르다. 채권 행위는 굉장히 자유롭죠. 의무부담 행위는. 근데 이제 물권 행위 하면은 물권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물권 변동을 일으킬 때 우리 뭐 했었죠? 공시 방법이 갖춰져야 되죠. 물권 행위의 물권 행위의 이중 요건인가요? 예. 의사 표시도 하고 물권적 합의하고 플러스 등기 인도 등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권리 변동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형성적 행위는 어떤 방식을 요구한다라는 점에서는
물권 행위와 유사하고 채권 행위, 예, 아주 자유롭게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채권 행위와는 현저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B에 나옵니다. 형성적 가족 행위는 이 물권 행위 비슷한 거다 이거죠. 대체로 그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을 제3자에 공시하는 형식적 요건으로 신고를 요한다. 신고가 이제 하나의 공시 방법이 되죠. 형식적 요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면은, 이게 왜, 이 물권 변동이, 물권 변동이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자,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물권적 합의죠. 아니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일 수도 있고, 예, 이 부분 공식을 그릴 때마다 맨날 헷갈리는데 민법 제186조 말입니다. 예. 물권적 합의라고 합시다. 아니면 채권행위 내지는 의무부담행위 그 플러스 공시방법, 등기 인도를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비로소 일어나죠. 요 앞부분 의무부담행위 내지 채권 계약, 채권 행위만 해가지고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게 요거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요 두 요건을 다 갖추면 물권 행위가 요까지를 물권 행위라 그러죠. 여기 공시 방법까지 다 갖춰야 물권 행위죠. 이 점에서 여기 3번 형성적 가족 행위도 의사표시 예컨대 뭐 합의를 하거나 혼인의 합의 같은 거요. 이런 거 등을 하고 그걸로 법률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시 방법 신고, 신고를 해야만 형성적 가족행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가족적 법률관계라고 해야 되나? 가족관계 변동이 비로소 이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1번과 3번이 비슷한 겁니다. 준물권 행위인 채권 양도도 이제 이거는 좀 다르죠. 채권 양도는 양도 계약만 하면 물권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요거 대항 요건은 그냥 대항 요건일 뿐이죠. 요거는 공시 방법은 아니고, 공시 방법은 공시 방법인데 물권 행위와는 좀 다르죠.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등기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채권 양도는 양도 계약만으로 채권이 이전되고 채권자가 바뀌어버리고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넘어간 거 맞고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죠. 다만 이제 그걸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러니까 이걸 대항 요건주의 그랬던가요? 근데 그에 비해서 1번이나 3번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가족관계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주의죠. 공시 방법이 성립 요건으로, 성립 요건 내지 효력 발생 요건으로 되는 것이 성립 요건주의고, 그러니까 물권 변동과 형성적 가족행위는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는 거고, 채권 양도는 대항 요건주의죠. 권리 변동은 이미 일어났고, 권리의 주체는 이미 바뀌었고, 그 사실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 요건으로서 공시 방법을 요하는 거죠. 대항 요건이 일종의 공시 방법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2번과 공시 방법의 의미가 1번, 3번이 서로 다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 가로 1번의 형성적 행위에 담은 내용이 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적 행위가 아닌 것은 후견적 행위인데, 그러면 가족 행위에 형성적 행위만 있냐? 그런 것은 아니고 후견적 행위도 있다 이거죠. 후견적 행위는 뭐 읽어보면 알겠네요. 친권에 기한 행위, 후견인의 각종 동의 이런 것이 후견적 행위고, 이때는 형성적 행위와 같은 어떤 신고 같은 공시 방법을 요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 부수적 행위. 부수적 행위는 가족관계 형성에 부수에 행해진 행위로 혼인의 부수는 부부재산계약, 협의이혼에 부수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 이런 것이 신분행위에 부수해서 따라붙는다 라고 해서 이제 가족행위에 부수해서 따라붙는다고 해서 부수적 행위. 근데 부수적 행위를 굳이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이 부수행위가 뭐가 있다. 이걸 외우려고. 그러니까 여기 서론에서 나오는 이 예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가족법 다 보고 읽어보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얘기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가족행위를 형성적 행위, 어쨌든 후견적 행위, 부수행위로 나눈다. 이 별로 안 중요해요. 교재에 적혔으니까 보는 것에 불과하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5로 갑니다. 가족행위와 방식이 필요하다. 예, 방식이 필요합니다. 방식이 필요하다고 넘어가면 되고, 예, 그 방식의 의미에 대해서 1863페이지 보충 거기에서 적어놨습니다. 판례 2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공시방법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신분행위 신고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77-492 무효인 신분행위의 전환과 관련해서 자 다운표 안에 봅니다. 신분행위의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는 뭐냐? 당사자의 신고에 대응하는 신고는 형식이고 의사표시는 있었죠. 예, 요겁니다. 요거. 자, 지금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의사표시 요거 예, 가족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시방법이다. 신고도. 뭐 부동산 물건을 등기에 공시하는 거나 뭐 물건 변동을 뭐 가족관계 변동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하는 거나 비슷한 의미죠. 공시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91뭐 상공은 무효인 신분행위의 소급적 추인과 관련하여 다운표. 신분행위는 신분관계를 형성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예, 그 신분행위의 개념이 판례가 잘 잡고 있네요. 신분행위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신분관계 형성이 그 본질이고, 그렇죠. 본질적인 내용이고, 신고 등 절차는 공시방법이다. 예, 그 신분행위의 창설을 외형적으로 확정짓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 일으킬 때도 법률행위 자기들끼리 의무부담하고 대내적 소유권을 막 이전시켜버리고 이런 것도 가끔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대세권으로서 물권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특히 대외적으로 나는 소유자다라고 인정받으려면은 공시방법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등기 인도를 안 갖춘 경우에도 자기들 둘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 야 우리 저 소유권 내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는 들지 않겠지만 그러면 여기 뭐 혼인 같은 거 이거 형성적 가족행위도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신고를 딱 해야 이게 대외적으로 우린 부부다가 되지. 자기들 둘이서 이불 속에서 만세 우리 둘이 짝짝꿍 이거 백날 해봐야 지금 의사 합치는 다 있죠 둘이. 야 이거 저 부동산 너 가져. 사실 이렇게 하고 등기 안 하는 거나 야 우리 둘이 그렇고 그렇지 하고 뭐 별짓 다 해놓고 여기 저 가족관계 등록부에 신고 안 하는 거나 뭐 구조가 비슷합니다. 구조적으로 아주 닮았어요. 이 사람들이 대내적 소유권이나 이 대내적 부부라고 하니까 뭐하네. 사실혼은 또 일정한 생활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대내적 부부 참. 그 식이 있잖아요. 내연관계, 이런 거. 대내적 부부, 저 대외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못 받죠. 왜? 공시방법이 안 갖췄잖아. 자, 그래서, 그 신분행위의 창설을 외형적으로 확정짓는 부차적 요건. 근데 부차적 요건인데 굉장히,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하죠. 부부라고 뭐 대외적으로 공시하면 뭐하노. 둘이 좋으면 됐지 뭐. 저는 자유위원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 생각해요. 그죠? 공시하면 뭐하나, 막. 둘이 좋으면 되지. 옛날에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뭐 보세요. 팔로도 이걸 갖다가 부차적인 요건이라 그러잖아. 본질은 뭐냐? 이불 속에 짝짝꿍 이게 본질이라는 거잖아. 이게 본질이고 부차적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게 사랑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냐? 두 사람의 사랑의 확신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말 되죠, 그죠? 본질이 뭐냐? 이거 본질. 본질 의사표시 그거야. 본질. 내연관계가 공식적인 부부보다 훨씬 더 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부차적이야, 이거.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조금 거시기하네. 왜냐하면은, 저 법무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불 속에 짝짝꿍이 본질이고, 공시방법은 부차적이다.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기하네요, 그죠? 근데 저 판례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9130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불 속의 짝짝꿍의 본질적 내용이고 저 가족관계 등록부 그거는 부차적인 요건일 뿐이잖아. 외형적 확정신의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그만 따집시다. 혼인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자기 생각이고 그러나 판례가 저렇게 본다는 거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방식의 내용 2번 봅니다. 아유 이거 혼인협의원 입양 뭐 이거 나중에 조문에 다 나옵니다.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 신고해야 되고 뭐 증인이인 성인인 이인인가요? 그거 저 아직 조문 본지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 각 조문에서 다 볼 거니까 어쨌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성립요건주의 이제 비로소 나오네. 신고해야 이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성립요건주의. 예, 우리 둘이 좋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법률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내연관계에 불과하든 내지 뭐 일정한 뭐 저 부부의 혼인의 실체를 많이 갖추고 있으면 뭐 사실혼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이저 대외적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부부 재산 계약 같은 부수적 행위도 가정부문에 신고 등기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건 뭐 조문에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확인합시다. 나아가서 유언도 유언 법정주의, 예, 유언 방식 법정주의죠. 유언도 민법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다. 이게 뭐 가족법에 이런 방식을 요구한다는데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도 가족법에 많이 있고요. 예, 방식을 요구하면 그건 뭐 우리나라 재산법에서도 물권법에서 공시방법 요구하잖아. 그럼 가족법에서도 공시방법 요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 그리고 각각의 조문에서 살펴보면 되고요. 자, 효과. 예를 들어 혼인신고 없는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다. 예, 아무리 살아봤자 사실혼에 불과하다.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다만 사실혼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냐. 나중에 또 사실혼 별도로 공부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많이 뜨더라. 다만 사실혼 부부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법률 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둘 사이에서는 그렇죠. 자 부부들 둘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 자기들 둘 사이에서야 뭐 실제 부부와 뭐가 다릅니까? 이불 속에서 하는 거야 뭐 완전히 뭐 똑같지. 더하지 더해. 그러나 더 뜨겁지.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아니잖아. 예. 부수적 사실혼 부부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자기 둘 사이의 권리 의무 그 대내적 관계잖아요. 그거는 뭐 많이 인정해 줄 수가 있죠. 예. 많이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일 때가 문제지. 예. 많이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둘이 짝짝꿍이나 이불 속에서 뭐 별거 다 해놓고 이거 막 갈라지고 막 상처 주고 이러면은 이거 불법행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죠. 예. 자기들 둘 사이의 문제니까요. 당연히 성립할 수 있죠. 판례 참조인데 판례 참조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사한계 가족 행위의 방식은 가족관계 공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렇지 않은 행위는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시가 필요 없는 행위는 방식이 굳이 필요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효식이다. 그러니까 공시를 이 말도 저 하나만 하는 얘기. 공시를 필요로 한 것은 공시를 하면 되고 공시가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면 된다. 그 얘기 했네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족 하여튼 이 부분 뭐 그때 읽을 때 납득이 가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암기하는 사람 없겠죠? 나 진짜 걱정돼요. 예. 적어도 법무사, 변호사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 가족법과 민법 총칙 나가겠습니다.